조선 왕조 중기의 회화, 개관. 조선 왕조 중기 약 1550년부터 1700년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의 지극히 파괴적인 대란이 속발하고 당쟁이 계속되어 정치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시대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회화는 건전하게 발전하여 특색 있는 한국적 화풍을 뚜렷하게 형성하였다.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 시대에 이르면 그림을 즐겨 그리는 선비 집안이나 또는 화업을 대대로 이어가는 화원 집안들이 전보다는 뚜렷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이다. 김제, 김기, 김식, 김집 집안, 이경윤, 이영윤, 이징 집안, 이상좌, 이숭효, 이흥효, 이정 집안, 윤의립, 윤정립 집안 등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화원들 간에는 복잡한 인적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적으로 불안했던 조선 중계에도 어느 시대 못지않게 회화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음을 말해준다. 이 시대의 회화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간추려 적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안변파 화풍을 비롯한 조선 초기 화풍을 한편으로 계속되어 있었다. 2. 조선 초기에 강희안 등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한 절파계 화풍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3. 조선 초기에 이암에 이어 김식, 조속 등에 의해 영모 화조화 부문에 애틋한 서정적 세계의 한국화가 발전하게 되었고 묵죽, 묵배, 묵포도 등에서 이정, 어몽룡, 황집중, 허목 등의 훌륭한 화가들이 배출됐다. 4. 이 밖에 중국으로부터 남종 문인화가 전래되어 소극적으로나마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조선 초기 화풍들 중에서도 특히 안견파 화풍은 조선 중기에도 끈덕지게 지속되었다. 이정근, 이흥효, 이징 등의 작품들에는 안견파 화풍의 전통이 특히 현저하고 그 밖에도 작가를 알 수 없는 이 시대의 많은 작품들에 안견파 화풍의 영향이 깃들어 있다. 두 번째 절파 화풍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5세기 중엽부터 이미 강희안 등의 일부 진취적인 화가들에 의해 수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인데 중기에 이르러서는 김제, 이경윤 등의 선비 화가들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되었으며 뒤에는 김명국과 같은 뛰어난 화원들이 이를 바탕으로 강한 필지의 화풍을 이뤘다. 이 시대에는 중국 절파의 후기 양식인 광태사학적인 화풍이 전래되어 수용되기도 하였다. 또 조선 중기의 화가들은 절파 화풍의 그림을 그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견파 화풍의 그림도 그리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세 번째 영모나 화조화 부분에서도 천진스러운 모습의 강아지들을 즐겨 그린 조선 초기 말의 선비화가 이암에 이어 간이란 산수를 배경으로 음영을 구사하여 독특한 경지의 우도를 그린 김식, 그리고 수묵 사이 화조화에서 일가를 이룬 조속과 조지훈 부자 등이 한국 화의 색다른 경지를 개척하였다. 이러한 조선 중기의 전통은 조선 후기로 이어져 변상벽의 고양이 그림들에서도 완연히 나타난다. 또한 묵축의 대가 이정, 묵매로 유명한 어몽룡, 포도를 잘 그린 황집중의 세칭, 삼절과 그 밖에도 이계호, 오달재, 홍수주 등의 매화나 포도를 즐겨 그렸던 화가들이 이 시대에 활동하면서 역시 독특한 경지를 개척하였다. 즉, 이 시대에는 화가들이 어떤 한 가지 분야에 전념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 듯하다. 끝으로 남종화는 우리나라의 조선 후기에 처음으로 전래되고 또 전래와 동시에 대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종래의 학계의 통념이지만 사실은 남종화의 전래와 수용은 늦어도 이미 조선 중기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아무리 늦어도 17세기 초에는 이미 명대 오파의 대가인 문칙명의 글씨와 그림이 전래되고 또 고시화보 등의 중국 화보가 전해져 조선 중기의 일부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 전통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폭넓은 유행의 꽃을 피우게 된 것이다. 2. 초기 화풍의 계승과 절파계 화풍의 유행. 조선 중기의 회화에는 조선 초기에 이룩된 화풍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화풍을 조금씩 수용하였던 면과 거칠고 강렬한 절파 화풍을 받아들여 구사하였던 면이 함께 엿보인다. 이러한 경향들은 이 시대에 활약했던 주요 화가들의 작품에서 역연히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은 조선 중기의 화가는 역시 김제라고 할 수 있다. 양송당 김제는 명종과 선조 때 활약한 삼절로 불리어지던 선비화가로 산수, 인물, 우마, 영모, 초충 등 여러 분야의 그림에 정묘하였으며 타고난 화제 때문에 도화서의 별제의 벼슬까지 하게 됐던 것이다. 김제는 뛰어난 화제를 지니고 도화서의 별제를 맡았던 때문인지 그의 종손인 김식과 김집은 물론 이흥효, 이경윤 등의 주요 화가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사실 그는 16세기 후반에 있어서 천명일세하였던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였다. 그의 진필로 확인되거나 전증되는 작품들에 의거해서 보면 그는 절파 계통의 화풍 이외에도 안견파 화풍과 남송 원체계의 화풍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절파 화풍의 영향을 보여주는 김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호암미술관 소장의 동자 결려도를 들 수 있다. 이 그림은 동자가 통나무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뒷걸음치는 나비의 고삐를 잡아 끌고 있는 모습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주봉의 한쪽 구석에 김송, 식송이라는 관서와 양송, 김씨, 개수라는 주문방인이 있어 김대의 작품임을 말해주고 있다. 통나무 다리를 사이에 두고 동자와 나귀가 안간힘을 쓰고 있고 근경에서 솟아오른 한 그루의 장송, 뒤에는 주봉이 비스듬히 치솟아 있는데 그 전면은 부력준으로 대충 처리된 대담한 백면, 하얀 면을 이루고 있다. 이 백면의 주위는 녹무게 윤필로 처리된 백색이 태점이 가해져 있어 강한 대조감을 유발한다. 이러한 일련의 특징들을 절파, 특히 그 후기 양식과 유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 그림은 대경 산수 인물화라 할 수 있다. 주위에 산수가 웅장한 듯하지만 그림의 핵심은 백호분으로 하얗게 칠해진 옷을 입은 귀여운 동자에게 주어져 있다. 전체적인 구도면에서 보면 왼쪽 종반부에 무게가 치우쳐 있고 근경에서 굽어져 오르는 해조모의 소나무가 주봉까지 치솟아 중경의 여백을 메워주고 있다. 동자의 뒤에 보이는 토파나 원산은 분명하게 정의된 전경이나 주산의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룬다. 동자 결려도에 보이는 김제의 화풍은 후에 이경윤의 사호 위기도, 김명국의 설중, 귀려도 등으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 김제가 이러한 절파풍의 그림 이외에 남송, 원체계의 화풍과 안견파 화풍도 따라 그렸을 것이라는 점을 앞에서도 언급하였다.
일본에 있는 한림 제설도는 안경파 화풍의 잔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그림에는 어떤 관기와 김제개수라는 중문방인이 있어 김제가 그 만년 1584년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한림 제설도의 구도나 공간 처리 등은 안경필로 전해지는 48경도의 초동의 그것에 바탕을 두고 좀 더 횡으로 확산시킨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림 제설도에서는 왼쪽에 수평적 요소를 강하게 나타내고 원산에 큰 무게를 부여하여 그림 전체의 비중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다. 이것이 48경도와 다른 주된 차이라 하겠다. 이보다 약 반세기 전에 안견파 장례라 할 수 있는 양팽손의 산수도나 일본 다이간지 소장의 소상 8경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조선 초기의 전통을 바탕으로 또 다른 한 가지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튼 한림 제설도의 존재는 김제가 그의 만년에도 이러한 전통적 안견파 화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었음을 입증하여준다. 그렇다면 그는 한편으로는 동자 견료도에서처럼 절파계 화풍을 수용하여 그리고 있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안견파 화풍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김제는 안견파 화풍과 남송 원칙 화풍을 따르면서도 새로운 절파 화풍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절파 화풍 수용에 있어서 주목되는 것은 명대 절파의 후기 양식을 주로 섭렵했던 것으로 믿어지며 또 그것과 같은 시대의 화원들과는 달리 비교적 순수한 절파 화풍을 구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김제는 앞에서 말한 대로 상이한 화풍들을 수용하고 있었으면서도 어느 한 작품을 그릴 때에는 다른 화풍을 절충하기보다는 비교적 한 가지 화풍만을 충실히 구사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이 밖에도 김제의 회화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그의 우도 소그림들이다. 그의 우도들은 매우 한국적이어서 관심을 끈다. 중국이나 일본의 소그림들과는 물론 우리나라의 다른 화가들의 우도들과 완연히 구분된다. 그의 우도는 그의 종손인 김식에게 가전되어 뒤에 보듯이 더욱 한국적인 화풍으로 발전되었다. 김제의 그림들에서는 우리나라 절파계 화풍의 효시인 강희안의 영향이 분명치 않다. 그러나 16세기의 몇몇 화가들의 그림은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와의 어느 정도 연관성을 보여준다. 이 전형적인 일례가 함윤덕의 기려도이다. 이 그림은 15세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와 대체로 비슷한 구성과 필법을 보여준다. 절벽의 한 부분과 덩굴나무, 그리고 그 밑에 인물 등 두 그림이 서로 비슷하다. 즉 인물과 그를 위한 자연의 극히 작은 한 부분이 결합된 점경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그림은 상통한다. 두 그림에서 초점은 모두 인물에게 주어져 있고 자연은 그를 위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려도에서는 머리를 내려 숙이고 다리를 넓게 벌린 채 등 위에 무게가 힘겨운 듯 비틀거리는 나귀와 짐승의 고충은 아랑곳 없이 시상에 잠기듯 태연하기만 한 선비의 모습이 암벽과 수지가 마련된 삼각의 공간 속의 핵심을 이루며 부각된다. 이 점 역시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에도 나타난다. 두 그림이 크게 다른 것은 구도가 서로 뒤바뀌어 있고 함윤덕의 기려도에서 보이는 필치가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의 그것보다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점이다. 또한 기려도의 암벽에는 가늘고 긴 일동의 부벽준이 나타나 있어 고사 관수도와는 다른 시대적 차이를 나타낸다.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나 함윤덕의 기려도에서 보이는 구성상의 특징은 함윤덕 자류로 전해지는 윤인걸의 거성 관폭도에도 나타나 있다. 윤인걸의 작품은 비록 구성이 산만하고 무리한 느낌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함윤덕이나 강희안의 작품들과의 같은 계통에 속한다. 함윤덕의 기려도에서 보이는 소재와 구도는 이불해의 전칭 작품인 기려독행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기려독행도의 산이나 바위는 훨씬 더 활달하고 생략적인 필치와 문법으로 묘사되었다는 것이 큰 차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불해는 이 작품보다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예장 소요도로 더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주로 이 작품을 통해서 그의 화풍을 이해하여 왔다. 예장 소요도는 주산의 묘사에 있어서 남송의 마하파의 양식의 흔적을 드러내고 있는데 반하여 수지법 등에는 북송대 화풍의 영향이 엿보이고 있어서 16세기 후반기에 있어서의 한 가지 절충적인 화풍을 알아보게 한다. 16세기 절파 화풍과 관련하여 고려를 요하는 화가로 화원 이상좌의 아들인 이숭효와 이흥효 형제가 있다. 이숭효는 그의 아들인 이정처럼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인지 작품이 별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어옥 귀조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구도나 인물의 의습 등에는 역시 절파풍이 깃들어 있다. 낚싯대를 어깨에 메고 낚은 고기를 꿰어 들고 돌아오는 늙은 어부의 모습을 그렸다. 세상을 달관한 듯한 모습은 어부가 주가 되고 갈대가 나 있는 언덕 등의 자연은 하나의 무대가 되고 있다. 이흥효는 명종의 어용까지 그리고 군직까지 받았던 화원으로 김제의 필법을 좋아했다고 전해진다. 그의 작품으로는 그가 사망한 해인 1593년에 그린 산수도 한 폭과 6폭의 산수 화첩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 관기가 그림의 왼쪽 가장자리에 서툰 글씨로 쓰여 있다. 이로 보아 이 산수도는 이응요가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을 피해 홍량이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 종국에는 그를 죽음으로 이끈 병을 앓으면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이응효가 사망하던 해에 그린 그의 최후의 작품일 것으로 여겨진다. 피스뎀이 솟아오른 주봉과 대각선을 그으며 멀어지는 토파와 다리, 그리고 왼쪽 아래편 구석에 치우친 근경이 함께 어울려 느슨한 구성을 하고 있다. 근경의 암석에 보이는 준법, 주봉의 음영, 토파의 처리 등에는 절파 화풍의 영향이 완연하면서도 근경의 수지법 등에는 여전히 전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뒤에 보듯이 그의 조카인 이정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흥효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6폭의 산수 화첩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화첩의 작품들은 앞에 살펴본 1593년의 산수도보다 더 전통성이 강하다. 본래는 8폭으로 이루어진 8경도였을 것으로 믿어지는 이 화첩의 그림들은 안견파의 편파 구도계의 작품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화첩의 하나인 추경도를 일례로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소상팔경의 동정추월과 평사 나간을 결합하여 표현한 듯한 이 추경도는 오른쪽 동반부에 역점이 주어져 있고 근경과 완경 사이에 넓은 공간이 시사되어 있다. 이 점은 화첩이
화첩의 작품들이 조선 초기 안견파, 편파 구독의 전통을 잇고 있음을 말해준다. 즉 안견의 전칭 작품인 48경도, 양팽손의 산수도 등과 같은 계통에 속하는 작품인 것이다. 그러나 근경의 평평한 지면이나 한 옆으로 구부러진 원산의 모습, 그리고 산 표면 묘사에 보이는 절파적인 요소들은 이 작품이 16세기 후반경의 것임을 말해준다. 또 산의 묘사에는 변모된 16세기의 단선 점준이 엿보이고 있어 연대 추정에 더욱 도움이 된다. 이 화첩의 그림들은 이흥효가 조선 초기 회화의 전통을 추종하면서 새로이 화원들 사이에 활발하게 수용되기 시작한 절파 화풍을 받아들여 자신의 화풍 형성에 응용하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해준다. 김제에 이어 16세기 후반의 조선 중기 화단에 가장 큰 비중을 지니며 활약했던 이는 낙파 이경륜이라 하겠다. 이경륜은 성종 제11 자식으로 그림에 뛰어났던 이성군 이관의 종 증손이다. 항림정을 제수받은 이경륜은 산수와 인물을 특히 잘 그려 영모와 화두를 잘 그렸던 그의 아우 죽림수 이경륜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는 김제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는 평도 받았다. 사실상 이경륜은 그보다 약 30여 년 연상인 김제의 절파 화풍을 이어 자성 일가했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 이경륜의 작품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림은 여러 점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의 작품들은 화면상에 그 자신의 관서나 도인이 첨가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에게 전칭되어 있는 작품들은 한결같이 절파풍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 그의 화풍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이들 작품들에는 솜씨가 다른 것들이 많이 섞여 있어 어느 것이 그의 진필인지 결정하기 어렵다. 또 한결같이 연기가 결여되어 있어 연대적인 양식 변천을 추구하여 볼 수가 없다. 그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그림들 중에서 제일 대작은 산수 인물도이다. 이 그림은 산이나 바위가 흑백의 대조가 현저한 면을 이루고 있고 또 산들이 비스듬히 솟아올라 있어 전형적인 절파계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복잡한 느낌을 주지만 공간이 현저하게 확대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이 그림은 김제의 동자 결여도와 뒤에 살펴볼 김명국의 설중 귀려도를 이어주는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이 산수 인물도와 약간 다른 경향의 이경륜 화풍이 주계단 안도에서 엿보인다. 이 그림은 지금은 행방을 알 수 없는 산수 인물첩의 하나로 배가 메어져 있는 강가 주변의 산수를 소재로 하고 있다.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서 대각선을 이루는 구도는 조선 초기의 전통을 보여주지만 묵법, 필법, 수집법 등은 절파 화풍의 영향을 풍겨준다. 전반적으로 이 그림은 앞서 살펴본 신사임당의 월화 고주도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새로운 경향의 이 작품에서도 조선 초기 회화의 전통이 깃들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경륜의 이 작품에는 또한 이정에게 시문을 가르쳤던 간이당 최립의 찬시가 있어 더욱 소중하다. 이 화첩에 적힌 최립의 찬시들은 그의 문집인 간이당 집과 오세창의 근역 서화 등에도 올라와 있다. 이 밖에도 이경륜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산수 인물도들은 여러 폭이 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탑족도를 들 수 있다. 탑족도는 나무 밑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냇물에 담그려는 선비와 그 옆에 술잔을 받쳐 들고 서 있는 동자를 묘사하였다. 이 그림의 초점은 배를 내놓고 탁족하는 양의 선비에게 주어져 있고 주변의 나무들과 언덕은 배경의 구실을 할 뿐이다. 오른쪽으로부터 둥근 반원을 그으며 뻗어난 나뭇가지 밑에 초점을 이루는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화면 전체를 생동감 있게 하였다. 알찬 구성의 묘를 엿볼 수 있다. 절파 계통의 화풍을 즐겨 그렸던 화가들과는 달리 심수 이정근은 안견파 화풍과 미법 산수를 수용하여 그렸다. 그는 화원으로 사과였던 이명수의 아들로서 역시 화원이었고 그림에서는 안견을 조로 삼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설경 산수도는 굵고 다소 거친 필지와 이례적인 연두색을 가미한 작품으로 양식적인 면에서 안견의 화풍과 유관하여 그가 안견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준다. 좌우가 안정된 포치, 윤곽만의 먼 산들이 겹겹이 물러나고 있는 양태, 단선 점준의 활용과 연두색의 설치 등은 16세기적인 특징을 말해준다. 또한 이정근의 미법 산수도는 설경 산수도와는 전혀 다른 미불의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 길고 완만한 대각선을 그으며 멀어지는 구성과 촘촘한 밑점의 사용, 그리고 안전한 묵법 등은 명대 미법산수의 영향을 엿보여주고 있어 원대 초기에 미법산수를 토대로 한국화된 15세기 말의 최숙창 등의 미법산수와 차이를 드러낸다. 어쨌든 이러한 작품들은 남종화의 한 계통인 미법산수가 조선 초중기에 하나의 맥락을 이루고 있었음을 말하여준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겪은 16세기 후반의 화단을 이어받은 17세기 전반의 조선 중기 화단도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의 큰 난리를 치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 사이사이의 회화 활동은 그런대로 지속이 되어 17세기 후반의 화단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17세기에도 한편으로는 절파 화풍을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대의 전통회화에 대한 강한 집착을 부분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화가가 뒤에 논할 이징이라고 하겠다. 이 시기에는 또한 김명국과 같은 화원에 의해 절파의 후기 양식인 광태사학적인 화풍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 매우 거칠고 강렬한 양식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절파 화풍도 김명국을 고비로 하여 차차 시들어 반세기 뒤에는 조선 후기 화단의 새로운 경향이 압도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17세기 초엽의 조선 중기 화단을 잠시나마 꽃피웠던 것은 나옹 이정이다. 그는 이상자를 조로, 이승효를 부로, 그리고 이흥효를 숙부로 하여 대대로 화원이었던 집안에서 태어나 30세의 아까운 나이에 유절하였는데 일면 전통주의적이면서도 일면 진보적인 화가였던 듯하다. 그의 전통주의적인 면을 보여주는 작품으로는 산수도를 들 수 있다. 이 그림의 왼쪽 상단부에는 나옹이라는 백문방인이 하나 찍혀있다. 이 그림은 비단 구도나 공간 처리, 수지법, 산형 등에서 그를 길러준 숙부 이흥효의 산수화와 대체로 상통하는 바가 있다. 또 이정과 이흥효의 이러한 구도나 공간 개념, 그리고 수지법 등은 안견 작품으로 전해지는 48경도 중에 초동의 그 전통이 소급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정과 이흥효는 그들의 조부인 이상좌의 마하파적인 화풍과 상치되는 경향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음이 추측된다. 이 점은 이상자의 화풍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이상자의 자손들이 그의 가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쨌든 이정의 산수도와 그의 숙부 이흥효의 산수도에 안견파의 전통이 엿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정의 산수도에서는 상기한 특징들 이외에도 비스듬히 치솟은
구원 위에 정자가 올라앉은 모습까지도 안견필로 전해지는 사시팔경도와 흡사하다. 이정희 산수도는 이렇듯 안견파의 전통적 양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다른 일면으로는 절파 양식이 가미된 새로운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두산의 전면을 처리한 모습이나 중경의 비스듬한 구원을 백면과 그것을 둘러싼 흑면으로 구획하여 처리한 점 등은 완전히 절파적 양식인 것이다. 이처럼 이정은 이 산수도에서 이응효의 산수도와 경우와 같이 절파 화풍을 수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안견파 화풍을 고수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17세기 조선 중기의 화가들이 새로운 화풍에 대해 전통주의적인 수용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엿보게 된다. 이제까지 살펴본 산수도와는 달리 그의 산수화첩의 그림들은 보다 진취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이 산수화첩의 제2협인 누각산수도와 제3협인 한강조주도 등은 어딘가 남종화의 취향이 엿보이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특히 한강조주도의 구도는 원만 4대가의 1인인 예찬이나 그 화법을 이어받은 명대 우파의 화가들이 즐겨 택하던 것과 비슷하다. 이 점은 그가 연행을 통하여 북경 화단에서도 세력을 펼치기 시작했던 남종화풍과 접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이정이 30세로 끝난 그의 짧은 생애를 통해 절파화풍, 안견파화풍, 그리고 남종화 계통의 화풍 등 3가지 화풍을 수용하여 구사하고 있었음을 말하여준다. 이전보다 10년 먼저 태어난 월담 윤의립은 한석까지 지낸 선비화가였다. 그의 작품인 팔폭 산수화첩의 그림들을 보면 그는 남송 하교의 화풍과 안변의 화풍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하경 산수도를 예로 보면 수지법과 부벽준으로 처리된 삼과 암괴 등의 하교의 화풍이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괴량의 울퉁불퉁한 암사는 윤의립 특유의 양식을 보여준다. 또 원경에 주저앉은 듯한 납작한 초가집들은 전형적인 한국적 전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그의 추경산수도는 하경산수도와는 전혀 달리 안견파 화풍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필지가 더욱 거칠고 굽슬거리는 것이 큰 차이라 하겠다. 이렇듯 윤의립은 15세기의 화풍들을 즐겨 따랐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의 동생인 학산 윤정립도 진사로 군수를 지낸 선비 화가인데 그의 관폭도는 전체적인 구도나 인물들의 모습 그리고 폭포의 양태 등의 이경윤의 절파 화풍이 영향이 짙게 보여 윤의립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폭포 주위와 하단부의 물가에 보이는 굵은 묵점들은 아무래도 김제로부터 기원한 것으로 믿어진다. 17세기 화단에서 이정에 이어 큰 관심을 끄는 것은 허주 이징이다. 이징은 16세기 절파화풍의 대가 이경윤의 서자로 주부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인도 23년 1645년에 소현세자를 따라왔다가 3년 후에 돌아간 중국인 화가 맹영광과 가까이 지냈다. 이징은 각체구선이니 겸장각체니 하여 여러가지 화풍에 능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전해지고 있는 그의 전징 작품들은 대체로 2가지 화풍으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그의 가법을 이은 것이라 믿어지는 절파 화풍이며 다른 하나는 보다 전통적인 안견파 화풍을 계승하여 나름대로 발전시킨 화풍이라 하겠다. 그는 당대의 누구보다도 안견파 화풍에 대한 집착이 강했던 듯하다. 그래서인지 그의 절파풍인 화풍에도 안견파의 영향이 여전히 엿보인다. 또 이징이 중국인 화가 맹영광과도 가깝게 지냈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가 이러한 2가지 화풍 이외에도 맹영광의 화풍을 섭렵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나 이징의 작품들에서는 그것을 찾아볼 수 없다. 현존하는 맹영광의 작품들을 보면 대체로 세피라의 경향이 짙게 띄고 있는데 그러한 경향의 필법을 이징의 작품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이징이 맹영광을 만났던 것은 빨라야 1645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때의 이징은 벌써 만 64세였으니 어떠한 화풍상의 영향을 받기에는 이미 자신의 세계가 굳어져 있었다고 추측된다. 순수한 가법을 이은 것보다는 오히려 안견파 화풍을 융합한 절파계 화풍의 그림들이 이징의 기호에 더 맞았던 모양이다. 수상 팔경도의 일부인 듯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산수와 두세 점은 그러한 전형적인 예라 하겠다. 석장을 짚고 다리를 건너고 있는 불승을 그린 산수도는 수상 팔경도 중에 연사모종을 그린 것으로 중경의 도현의 산형이나 군봉의 묘사에 절파화풍의 영향이 나타나 있으나 전체적인 구도나 공간 털이 수지법 등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안견파의 영향이 역연하다. 또한 미공개 회화 특별전에 나왔던 그의 산수도 세점은 태점으로 점철된 둥글둥글한 산형이나 확대된 공간을 제외하면 안견파 화풍에 매우 충실함을 알 수 있다. 이징의 안견파 화풍에 대한 집착은 이금산수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림 전체의 구성이 보다 확산되고 원경의 산들이 작고 낮은 연봉으로 점철되어 있어 평원적인 느낌을 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안견파 화풍의 강한 전통을 잇고 있다. 이징의 이러한 경향은 당시로 보면 매우 전통주의적인 것이었다. 17세기에 활약했던 가장 대표적인 절파 화풍의 화가는 역시 김명국일 것이다. 명국 또는 명국으로 알려졌던 그의 호를 연담 또는 취옹이라 하였고 화원으로서 교수를 지낸 바 있다. 그는 산수와 인물을 모두 잘 그렸고 달마도 등의 훌륭한 선종화도 남겼다. 김명국은 사람됨이 호방하고 해하게 등했었다. 또 술을 좋아하여 대취해야만 그림을 그리는 버릇이 있어서 대부분의 그림들은 취중에 그려진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그의 호방한 성격은 그의 거칠고 힘찬 필체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1636년과 1643년 2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갔던 일이 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문헌 중의 하나인 고화비고의 조선 서화전은 또한 그가 1643년 재차 일본에 갔을 때 이름을 김명국에서 김명국 목순명으로 바꾸었음도 기록하고 있다. 김명국의 유작들 중에는 안견파 화풍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전형적인 절파풍이 그것도 후기 양식인 광태적 화풍의 작품들이다. 그의 호방한 필치는 설중 규려도에서 전형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 그림은 다른 작품들보다도 한층 더 다듬어진 듯한 심화된 활달성을 보여준다. 사자를 거느리고 나비를 탄 채 먼 길을 떠나는 노인과 그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살인문에 기대어 달래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인정을 차가운 설정 속에 대조시키고 있다. 언덕이나 산기슭에 굵고 힘찬 윤곽선이나 눈높인 산 면에 액센트를 부여하는 대담한 부벽준, 앙상하고 아무렇게나 신통스럽게 뻗친 메마른 나무들, 폭설을 내리쏟을 듯 짙고 무거운 하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자연의 냉혹성을 유감없이 표현하여 주고 있다.
인간들은 석별의 정쯤은 모두 삼켜버리고 말 듯한 이 험상궂은 자연의 풍취는 사실상 김명국의 깊은 화경을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듯하다. 설중 기라도해 보이는 김영국의 화풍이 근원적으로는 중국 명대 절파의 후기 양식인 광태파의 화풍과 유관하다는 사실은 거친 필치와 아울러 근경의 언덕을 터리한 모습을 명대 오위의 수하 고사도 속의 언덕과 비교만 하여도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이렇듯 김명국은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서 제일 거칠고 호방한 필치의 절파 화풍을 구사했던 인물이다. 이것이 물론 가장 주목되는 그의 전형적 화풍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의 화풍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부언해두고 싶은 것은 아마도 그가 만년에 이르러서는 광태적 화풍에 비하면 훨씬 부드러운 느낌의 안견파 화풍의 그림을 그렸으리라는 사실이다. 그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아직까지 소개된 바 없는 임인추연담이라는 관기가 적혀있는 금리산수가 있다. 임인추라면 1662년 가을을 의미하므로 김명국의 만 62세 때의 일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만년에 이르러 복고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아무튼 이진과 김명국의 예는 조선 초기에 형성된 안견파의 화풍이 조선 중기에까지 끈덕지게 전통을 잇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김명국이 절파풍의 산수인물 이외에도 달마를 비롯한 선종화를 그렸던 것은 이동주 박사의 추측대로 일본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림들을 그려주었던 데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조선 중기의 우리나라 화단에서는 선종화가 유행하지 않은 데 반하여 일본에서는 그것이 무로마치 시대와 에도 시대에 줄곧 풍미하였던 사실이나 우리나라 화가들 중에는 유독 일본에 다녀온 김명국과 한시각 등의 극소수의 화가들만이 선종화를 그렸던 사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추측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김명국의 달마도, 은사도, 수로 예구도 등을 보면 대담하고 힘찬 간필로 처리되어 있어 선기가 넘치는 듯하다. 특히 달마도는 힘차고 간결한 필치로 고도로 응결된 달마의 내면적 정신세계를 표출하고 있어 김명국의 비범함을 제삼 절감케 한다. 이러한 필치는 그의 산수 인물도에서도 종종 간치된다. 김명국의 화풍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평양 출신인 패주 조세걸이 알려져 있으나 그의 계산 풍도로 판단하면 도저히 스승의 실력에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김명국보다 늦게 활약했던 화원으로 설탄의 한시각의 존재가 주목된다. 그는 화원으로 교수를 지냈으며 뒤에 논할 이명욱의 장인이기도 했다. 1655년에 통신사를 따라 일본에 다녀온 바 있는데 이 때문인지도 그도 김명국처럼 약간의 선종화를 남기고 있으나 격은 높지 않다. 그는 본래 인물을 잘 그렸으나 산수에도 꽤 재능이 있었듯 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미공개회와 특별전에 나왔던 북새서른도는 그의 작품으로 믿어지는데 함경도에서 특별히 실시되었던 문무양시의 장면을 묘사하였다. 인물과 건물의 묘사가 정확하고 활달하며 먹과 청록으로 그려진 산수의 화법은 전통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 특히 산의 묘사에 16세기 이래의 단선 점준이 억사되어 있어 전통성의 심도를 말해준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한시각이 인물, 개화, 산수에 모두 통달하였던 화원임을 엿볼 수 있다. 또한 기록적인 성격을 띤 작품들의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던 당시 화원들이 그들의 화풍이 전대의 전통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이 된다. 17세기에 활약했던 화가로 김명국 못지않게 활달한 필치를 지녔던 사람은 이명욱이다. 이명욱은 화원 한시각의 사위로서 역시 도화서 교수를 지냈으며 숙종의 아낌을 받았다. 1645년에 내조하였던 중국인 화가 악치 맹영광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믿어진다. 지금 남아있는 그의 유일한 작품 어초문답도를 보면 그가 매우 재주 있는 필력을 가진 화가였음을 알 수 있다.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며 걸어가는 어부와 나무꾼의 명랑한 표정과 자유로운 동작이 무성한 갈대를 배경으로 완벽하게 묘사되어 있다. 조상화를 연상시키는 정밀한 안면모사와 바람에 나부끼는 의습의 거침없는 정의가 조금도 어색함 없이 어울려 있다. 정해진 좁은 공간의 인물들을 거리를 둔 채 마주보듯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능숙하게 다룬 점이나 강한 대각선 운동을 형성한 변화 있는 토치 등은 인물들의 밝은 표정과 더불어 그림의 생동감을 충만하게 한다. 무성한 갈대를 촘촘히 처리한 기법에 맹영광의 영향이 엿보이고 있으나 그림 전체적으로는 이 시대 누구보다도 뛰어난 격조를 보여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 중기에는 절파화풍이 가장 널리 유행했었고 이와 함께 안견파화풍 및 마하파화풍 등이 아직도 전통의 맥락을 잇고 있었다. 이 시대에는 또한 남종화가 전래되어 부분적으로 수용되기도 하였다. 원대와 명청대에 걸쳐 더욱 뚜렷하게 틀이 잡히고 크게 발전하였던 남종화가 언제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조선 중기에는 소개되었음을 말해주는 몇 가지 자료들이 남아있다. 이 남종화풍이 우리나라에 널리 수용되기 떴던 것은 조선 후기부터이지만 그것이 소개되고 부분적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던 것은 그 이전임이 분명하다. 기록을 통하면 남종화는 늦어도 조선 중기의 17세기 초에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중국의 강남 지방에서 발달한 남종화의 작품들이 북경으로 전해져 그것이 다시 양국의 사행원들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김상헌과 허목은 병자호란 때에 신양에 잡혀 갔다 온 최후량의 집에서 명대 오파의 대가 문직명의 그림을 보고 탐문을 남겼으며 선조 때의 우의정 김명원은 1600년 왕에게 문직명의 서첩을 바쳤던 것이다. 또한 1603년경에 절광성 오현의 고병에 의해 편찬되고 1606년에 중국 사신으로 내도하였던 주지번이 서문을 쓴 고씨 역대 명인화보가 천계 연간에 들어와 있었음도 허목의 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렇듯 17세기 초 전후에서 전래된 남종화풍은 아직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극소수의 진보적인 화가들에 의해서만 소극적으로 수용되었던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 살펴본 이정근의 비법 산수도와 이정의 산수 화첩 그림들 그리고 이영륜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잔의 산수도가 주목을 끈다. 특히 이영륜의 전칭 작품에는 그의 이명인 희윤의 도장과 어떤 귀절이 적혀 있어 원말의 대가 황공망의 화풍을 이영륜이 따라 그린 것으로 믿어진다. 이 밖에 국적 불명의 허구서라는 사람이 1552년에 역시 황공망의 피해를 본받아 그린 산수도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해지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이러한 몇 가지 자료들에 의거해서 보면 남종화가 늦어도 1600년 초경에는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소극적으로나마 수용되기 시작하였다고 믿어진다. 남종화는 이러한 일종의 유예기를 거쳐 1700년대에 들어가 유행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고 하겠다.
3. 영모, 화조 및 기타의 회화의 발달. 조선 중기에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비단 산수나 인물뿐만이 아니라 영모와 화조, 묵죽, 북매, 묵포도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한국적 화풍이 형성되었다. 조선 초기와 중기가 교차한 16세기 중엽부터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독특한 동물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함은 그 좋은 예이다. 이함의 그림들이 보여주는 천진스러움은 조선 중기로 이어져 김식의 우도에 잘 나타나고 후기의 변상벽의 고양이 그림 등에까지 그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태촌 김식은 김기의 손자이며 양송당 김제의 종손으로 가법을 이어 우도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였던 화가 있다. 그는 손은 물론 새와 말도 잘 그렸다. 미공개의 회화 특별전에 나왔던 우도, 쌍폭 중에 한 폭은 한 그루의 나무 밑에 서 있는 어미소와 아기소를 소재로 삼아 그렸는데 구도나 필법 등의 특유의 한국적 정취가 넘치고 있다. 소의 달 무리진 눈매, 초생달을 양쪽에 이어놓은 듯한 농목의 고운 뿔, X자형의 콧 등, 시롤 같은 점선으로 굴곡을 이룬 등줄기, 음영으로 묘사된 퉁퉁한 몸매, 그리고 그들의 무대가 되고 있는 간이라고 애잔한 느낌의 산수 등은 모두 잘 어우러져 이 그림을 한국적 미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소의 그림은 우리나라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그의 중조부인 김제 때부터 이룩한 가법이지만 소 그림에 대한 한 김식의 견해는 그의 종조부를 능가하고 있다. 또한 김식의 우도에는 절파풍의 영향이 약간 깃든 것은 암석의 처리에서 읽어진다. 조선 중기의 한국적 화풍은 이 시대의 수목 화조화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점은 조석과 조지훈 부자의 작품들에서 가장 뚜렷이 엿볼 수 있다. 사인 화가였던 창강 조석은 매, 죽, 영모와 산수도 잘 그려졌던 것으로 전해져 있으나 현재는 수목 화조 화가로 보다 널리 알려져 있다. 그의 유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노수 서작도는 굴곡이 심한 가지 위에 앉아있는 네 마리의 까치를 그린 것이다. 세목골 나뭇잎 등에는 명대 수묵사의 화조화가였던 임양의 영향이 감지되지만 굴곡진 나뭇가지들과 마주보는 두 쌍의 까치들의 적당한 포치는 조석의 개인적인 창의력을 말해준다. 이 그림도 좀 딱딱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하여 그의 작품으로 전칭되는 수금도는 훨씬 시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물에 반쯤 잠긴 듯한 나뭇가지 위에 앉아 수초가 떠있는 수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새와 하늘을 향해 사뿐히 날아오르는 새 한 쌍을 묘사한 이 그림은 한국의 서정적 세계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조석은 이 밖에도 신라 경순왕 김부의 시조설화를 그린 청록산수의 금궤도를 남기고 있어 그의 또 다른 일면을 엿보게 한다. 조석의 수묵화조화풍은 그의 아들인 매창 조지훈에게 전해졌다. 조지훈은 그림 재주에 힘입어 중국에 다녀온 바 있으며 수묵의 화조화와 묵매를 잘 그렸다. 매상 숙조도는 조지훈의 화풍을 잘 보여준다. 매화 가지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는 새를 그린 이 작품은 뛰어난 구성의 묘를 보여준다. 매화 가지와 대나무가 반원을 그으며 뻗어있고 그 한가운데 새가 앉아있어 야무진 구도를 이루고 있다. 대나무와 매화도 조선 중기의 전형적인 화풍을 보여준다. 아주 간결한 구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허술한 곳이 없다. 이 밖에도 조지훈은 뒤에 살펴볼 어몽룡의 묵매화의 영향을 받아 좀 더 변화시킨 매화 그림들도 남기고 있다. 조선 중기의 회화사에서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은 이정, 황, 집중, 어몽룡 등의 우수한 선비화가들이 나와 묵죽, 묵배, 묵포도 등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는 것이다. 묵죽은 이미 고려시대의 선비와 승려들 사이에서 널리 그려졌고 조선 초기에도 화원의 시취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설정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문과 안견이 벌써 한국적인 특성을 지닌 작품을 그렸던 것이다. 이 밖에도 박팽년과 신사임당의 묵죽이 전해지고 있는데 한결같이 입이 크고 줄기가 지나치게 가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묵죽은 조선 중기에 이르러 타는 이정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작되었다. 이정은 세종대왕의 현손으로 석양정을 제수받았으며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던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에 외적의 칼에 오른팔을 상하여 왼팔로 그렸으나 화격이 오히려 높아졌다고 전해진다. 이정의 작품들은 조선 초기의 작품들에 비하여 새로운 양식이 가미되어 있다. 그가 만 81세 때에 그린 묵죽도를 일례로 보면 왼편 하단부에 바위로부터 솟아난 대나무가 포물선을 그으며 뻗어 있어 우선 구도상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루어진 여백에 관기가 적혀 있다. 이로 보면 이 그림은 그가 만 81세 때인 만년에 그린 것임을 알 수 있다. 대나무의 입이 크고 줄기가 가는 특색은 조선 초기의 묵죽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으나 댄잎의 끝이 말린 듯하면서도 갑자기 가늘고 날카롭게 마무리져 있으며 바위의 묘사에는 당시에 유행하던 절파화풍의 기법이 나타나 있어 새로운 양상을 보여준다. 또 가까운 대나무는 분명하게, 안개에 쌓인 뒤쪽의 대나무는 은은하게 표현되어 화면의 분위기를 그윽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정은 명대의 하중소, 주단 등의 묵죽 화풍을 토대로 하여 조선 초기의 묵죽화 전통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영향은 매우 컸던 듯 후대의 묵죽화는 거의 그의 양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의 생질 위빈 김세록과 18세기 조선 후기의 대표적 묵죽화가 수훈 유덕장의 작품들은 그의 화풍의 전통을 잘 대변해준다. 북매에서는 설곡 어몽룡이 가장 뛰어났다. 그의 북매는 이정의 묵죽과 황집중의 묵포도와 함께 3절로 일컬어졌다. 북매도 이미 고려시대의 정지상, 차원보 등에 의해 그려졌었던 것인데 조선 초기에는 신사임당의 전칭 작품 정도가 알려져 있었을 뿐이다. 또한 신부인의 딸 매창 이부인도 묵매를 그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어몽룡과 이들의 묵매도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인 특색을 지니고 있어 중국이나 일본의 묵매와는 스스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 중기의 묵매는 대개의 경우 아름답게 만반한 매화를 그리기보다는 매화 나뭇가지의 단촐한 형태를 묘사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이 점은 어몽룡의 작품들에 전형적으로 보인다. 어몽룡의 묵매는 월매도에서처럼 부러진 굵은 가지와 새로 돋아난 곧고 가는 어린 가지들을 대조시켜 묘사한 게 상례이다. 매화 가지들이 대개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솟아서 있는 간단한 구도와 부러진 굵은 가지들의 표면을 비백처럼 먹을 칠하지 않고 하얗게 남겨놓는 기법을 구사하여 특색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지들의 좌우 주변에 짙은 점들을 찍어 액센트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특색들은 어몽룡 이후의 우리나라 묵매의 한 전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매의 전통은 추담, 오달재와 미수, 허목의 작품들에서도 약간 변형되어 나타나 있다. 묵포도도 조선 초기에 이미 선비화가들 사이에 종종 그려졌던 듯하다. 신사임당의 작품이라고 전칭되고 있는 것이 전해지고 있는 것도 그 예이다. 조선 중기에는 영곡 황집중 이외에도 신사임당의 넷째 아들 옥산 이유, 휴슈당 이계호, 호은 홍수주 등이 묵포도를 잘 그렸다. 묵포도는 포도알과 줄기, 그리고 입의 표현은 변화, 깊은 묵법의 구사가 필요하므로 매우 어려운 분야였으리라 믿어진다. 황집중의 작품도 전해지는 것이 극히 희소하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묵포도도는 비록 내 가장자리가 조금씩 잘려나간 소폭이기는 하지만 그의 포치와 묵법을 어느 정도 짐작해야 한다. 녹목을 써서 화면을 맨편으로 가로지르는 줄기를 배치하고 이와 평행하다가 교차하는 또 하나의 줄기를 단목으로 묘사하여 변화감 있으면서도 안정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줄기들의 위쪽에 붙어있는 포도알들도 녹목과 단목 등 농도가 다른 먹으로 음영을 구사하여 입체감 있고 변화감 있게 표현되어 있다. 이렇듯 비교적 간이한 포치를 지니고 있던 황집중과 그 이전의 포도 그림과는 달리 이유, 이계호, 홍수주 등의 흑포도들은 가지와 잎과 포도알이 훨씬 번잡하고 촘촘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던 것이다. 또 이러한 무포도의 전통은 조선 후기의 난곡, 최석환 등에 계승되었다. 이처럼 조선 중기에는 산수화 이외에도 영모, 화조, 목주, 공매, 묵포도 등 각 분야에서 색다른 화풍이 발전하였던 것이다.